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제 삶이 아들 내외의 집에서 끝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병원 중환자실을 지킨 간호사였고 이제는 78배 나이로 작은 요양원 라파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날,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그날의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제2의 인생을 열어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늙은이의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를 내쫓았던 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가장 품위 있는 방식으로 삶의 교훈을 돌려주었는지 그 통쾌한 순간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젊음은 온통 병원 소독약 냄새와 위급한 환자들의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 지훈이를 키우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손길 하나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을 볼 때면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간호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 지훈이는 무사히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결혼하여 예쁜 손주들까지 안겨주었죠. 아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세월의 무게 앞에 중환자실의 경무는 점점 버거워졌고 아들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해 저는 평생을 바친 간호사 가운을 벗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 이사 가던 날 제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평화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보내리라 꿈에 부풀었죠. 처음 몇 달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살갑게 저를 챙겼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약 꼭 드셔야 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시면 저희 잠답게요.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중환자실의 그 어떤 긴박한 상황보다 가족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최대한 존재감 없이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내는 이미 바닥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며느리는 제게 이 집을 떠나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회사가 파산 직전이에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간호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환자를 지키기 위해 냉철해야 하듯 제 삶의 위기 앞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 2장, 단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30년의 헌신과 아들을 키운 세월의 값이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도시의 바람은 중환자실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발걸음은 무작정 사람이 많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쑥한 얼굴, 남루한 옷차림, 생애 마지막 정거장에 홀로 남겨진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무원들이 돌아다니며 잠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저 역시 쫓겨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인생 천호숙의 밤을 맞아야 했습니다. 뼈를 내는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평생 환자를 지켜온 제 손이 정작 제 자신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거리에서 헤매던 저는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여성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열악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병원비 때문에 집을 잃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이들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공간에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간호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주고 잠 못 드는 이의 등을 쓸어주고 불안에 떠는 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안심시키던 것처럼 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제 작은 손길의 사람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제 존재는 그곳에서 다시 쓸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쉼터 소장님은 제게 근처 요양병원의 간병인 보조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환자복 세탁, 청소 같은 허들의 실이었지만 제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틈틈이 제 간호지식을 발휘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욕창이 심한 환자나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데에는 제 30년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포기했던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자 병원에서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중환자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아껴 작은 고시원방을 얻었고 매일 밤 그날 돌본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는 간호일지를 썼습니다. 그 좁고 추운 방은 제게 새로운 꿈을 키우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74의 나이에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늙어서 무슨 공부냐며 비웃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임을 믿었습니다.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 책상에 불을 밝히며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고 그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젊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30년 간호 경력과 노인 돌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담긴 계획서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소에게 창업 지원금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저는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을 보태 허름한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모든 꿈을 담아 라파의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제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죠. 라파의 집은 다른 요양원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효율성보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입소하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습관과 이야기를 존중했고 그들이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지역 주민들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보고 채소를 가져다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라파의 집에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휴대폰만 꺼내들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30년간 중환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는 망설임 없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 시민의 휴대폰에 담겨 유튜브에 올라갔고 모두가 멈췄을 때 한 할머니가 생명을 구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라파의 집으로 후원의 손길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의사, 간호학과 학생들이 찾아와 힘을 보탰고 라파의 집은 작지만 강한 돌봄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노숙자가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명품으로 한껏 치장한 여인이 라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실 줄이야.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이혼했으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으니 새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 10만 원을 쥐어주며 저를 냉정하게 내쫓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서울역에서 노숙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나를 버렸잖니. 그녀는 당황하며 그때는 사정이 달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렴. 너희가 늙은 어미를 어떻게 길거리로 내쫓았는지 세상에 다 말하렴. 그리고 이제 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과거의 상처와 완벽하게 이별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들의 이혼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난 5년간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이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아들에게서 짧은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한 것도 너희가 나를 외면한 그날부터였다. 그것은 미움이 아닌 제 삶에 대한 냉철한 정리였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상처받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좌우명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큰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제 안에 있는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라고. 제 손에 들린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자존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라파의 집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웁니다. 78, 제 인생은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오롯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련 앞에 서 계시나요? 부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 가장 빛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제 삶이 아들 내외의 집에서 끝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병원 중환자실을 지킨 간호사였고, 이제는 78배 나이로 작은 요양원, 라파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날,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그날의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제2의 인생을 열어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늙은이의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를 내쫓았던 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가장 품위 있는 방식으로 삶의 교훈을 돌려주었는지 그 통쾌한 순간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젊음은 온통 병원 소독약 냄새와 위급한 환자들의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 지훈이를 키우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손길 하나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을 볼 때면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간호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 지훈이는 무사히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결혼하여 예쁜 손주들까지 안겨주었죠. 아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세월의 무게 앞에 중환자실의 경무는 점점 버거워졌고 아들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해 저는 평생을 바친 간호사 가운을 벗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 이사 가던 날 제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평화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보내리라 꿈에 부풀었죠. 처음 몇 달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살갑게 저를 챙겼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약 꼭 드셔야 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시면 저희 잠답게요.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중환자실의 그 어떤 긴박한 상황보다 가족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최대한 존재감 없이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내는 이미 바닥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며느리는 제게 이 집을 떠나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회사가 파산 직전이에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간호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환자를 지키기 위해 냉철해야 하듯 제 삶의 위기 앞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 2장, 단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30년의 헌신과 아들을 키운 세월의 값이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도시의 바람은 중환자실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발걸음은 무작정 사람이 많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쑥한 얼굴, 남루한 옷차림, 생애 마지막 정거장에 홀로 남겨진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무원들이 돌아다니며 잠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저 역시 쫓겨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인생 천호숙의 밤을 맞아야 했습니다. 뼈를 애는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평생 환자를 지켜온 제 손이 정작 제 자신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거리에서 헤매던 저는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여성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열악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병원비 때문에 집을 잃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이들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공간에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간호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주고 잠 못 드는 이의 등을 쓸어주고 불안에 떠는 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안심시키던 것처럼 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제 작은 손길의 사람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제 존재는 그곳에서 다시 쓸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쉼터 소장님은 제게 근처 요양병원의 간병인 보조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환자복 세탁, 청소 같은 허들의 실이었지만 제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틈틈이 제 간호 지식을 발휘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욕창이 심한 환자나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데에는 제 30년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포기했던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자 병원에서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중환자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아껴 작은 고시원방을 얻었고 매일 밤 그날 돌본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는 간호일지를 썼습니다. 그 좁고 추운 방은 제게 새로운 꿈을 키우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74세 나이에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늙어서 무슨 공부냐며 비웃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임을 믿었습니다.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 책상에 불을 밝히며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고 그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젊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30년 간호 경력과 노인 돌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담긴 계획서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소에게 창업 지원금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저는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을 보태 허름한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모든 꿈을 담아 라파의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제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죠. 라파의 집은 다른 요양원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효율성보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입소하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습관과 이야기를 존중했고 그들이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지역 주민들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보고 채소를 가져다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라파의 집에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휴대폰만 꺼내들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30년간 중환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는 망설임 없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 시민의 휴대폰에 담겨 유튜브에 올라갔고 모두가 멈췄을 때 한 할머니가 생명을 구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라파의 집으로 후원의 손길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의사, 간호학과 학생들이 찾아와 힘을 보탰고 라파의 집은 작지만 강한 돌봄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노숙자가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명품으로 한껏 치장한 여인이 라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실 줄이야.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이혼했으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으니 새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 10만 원을 쥐어주며 저를 냉정하게 내쫓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서울역에서 노숙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나를 버렸잖니. 그녀는 당황하며
그때는 사정이 달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렴. 너희가 늙은 어미를 어떻게 길거리로 내쫓았는지 세상에 다 말하렴. 그리고 이제 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과거의 상처와 완벽하게 이별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들의 이혼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난 5년간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이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아들에게서 짧은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한 것도 너희가 나를 외면한 그날부터였다. 그것은 미움이 아닌 제 삶에 대한 냉철한 정리였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상처받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좌우명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큰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제 안에 있는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라고. 제 손에 들린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자존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라파의 집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웁니다. 78, 제 인생은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오롯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련 앞에 서 계시나요? 부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 가장 빛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제 삶이 아들 내외의 집에서 끝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병원 중환자실을 지킨 간호사였고 이제는 78배 나이로 작은 요양원 라파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날,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그날의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제2의 인생을 열어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늙은이의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를 내쫓았던 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가장 품위 있는 방식으로 삶의 교훈을 돌려주었는지 그 통쾌한 순간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젊음은 온통 병원 소독약 냄새와 위급한 환자들의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 지훈이를 키우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손길 하나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을 볼 때면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간호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 지훈이는 무사히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결혼하여 예쁜 손주들까지 안겨주었죠. 아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세월의 무게 앞에 중환자실의 경무는 점점 버거워졌고 아들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해 저는 평생을 바친 간호사 가운을 벗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 이사 가던 날 제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평화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보내리라 꿈에 부풀었죠. 처음 몇 달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살갑게 저를 챙겼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약 꼭 드셔야 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시면 저희 잠답게요.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중환자실의 그 어떤 긴박한 상황보다 가족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최대한 존재감 없이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내는 이미 바닥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며느리는 제게 이 집을 떠나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회사가 파산 직전이에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간호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환자를 지키기 위해 냉철해야 하듯 제 삶의 위기 앞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 2장, 단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30년의 헌신과 아들을 키운 세월의 값이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도시의 바람은 중환자실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발걸음은 무작정 사람이 많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쑥한 얼굴, 남루한 옷차림, 생애 마지막 정거장에 홀로 남겨진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무원들이 돌아다니며 잠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저 역시 쫓겨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인생 천호숙의 밤을 맞아야 했습니다. 뼈를 애는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평생 환자를 지켜온 제 손이 정작 제 자신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거리에서 헤매던 저는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여성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열악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병원비 때문에 집을 잃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이들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공간에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간호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주고 잠 못 드는 이의 등을 쓸어주고 불안에 떠는 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안심시키던 것처럼 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제 작은 손길의 사람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제 존재는 그곳에서 다시 쓸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쉼터 소장님은 제게 근처 요양병원의 간병인 보조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환자복 세탁, 청소 같은 허들의 실이었지만 제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틈틈이 제 간호 지식을 발휘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욕창이 심한 환자나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데에는 제 30년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포기했던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자 병원에서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중환자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아껴 작은 고시원방을 얻었고 매일 밤 그날 돌본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는 간호 일지를 썼습니다. 그 좁고 추운 방은 제게 새로운 꿈을 키우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74세 나이에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늙어서 무슨 공부냐며 비웃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임을 믿었습니다.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 책상에 불을 밝히며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고 그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젊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30년 간호 경력과 노인 돌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담긴 계획서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소에게 창업 지원금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저는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을 보태 허름한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모든 꿈을 담아 라파의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제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죠. 라파의 집은 다른 요양원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효율성보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입소하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습관과 이야기를 존중했고 그들이 관리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지역 주민들도 저희의 진심을 알아보고 채소를 가져다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라파의 집에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휴대폰만 꺼내들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30년간 중환자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는 망설임 없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 시민의 휴대폰에 담겨 유튜브에 올라갔고 모두가 멈췄을 때
한 할머니가 생명을 구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라파의 집으로 후원의 손길과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퇴한 의사, 간호학과 학생들이 찾아와 힘을 보탰고 라파의 집은 작지만 강한 돌봄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운 노숙자가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명품으로 한껏 치장한 여인이 라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실 줄이야.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이혼했으며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으니 새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 10만 원을 쥐어주며 저를 냉정하게 내쫓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서울역에서 노숙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나를 버렸잖니. 그녀는 당황하며 그때는 사정이 달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렴. 너희가 늙은 어미를 어떻게 길거리로 내쫓았는지 세상에 다 말하렴. 그리고 이제 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과거의 상처와 완벽하게 이별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들의 이혼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난 5년간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이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아들에게서 짧은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투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한 것도 너희가 나를 외면한 그날부터였다. 그것은 미움이 아닌 제 삶에 대한 냉철한 정리였습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상처받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좌우명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큰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제 안에 있는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라고. 제 손에 들린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자존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라파의 집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웁니다. 78, 제 인생은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오롯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련 앞에 서 계시나요? 부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 가장 빛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제 삶이 아들 내외의 집에서 끝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병원 중환자실을 지킨 간호사였고, 이제는 78배 나이로 작은 요양원, 라파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날,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던 그날의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제2의 인생을 열어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늙은이의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저를 내쫓았던 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가장 품위 있는 방식으로 삶의 교훈을 돌려주었는지 그 통쾌한 순간까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젊음은 온통 병원 소독약 냄새와 위급한 환자들의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아들 지훈이를 키우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손길 하나로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을 볼 때면 모든 피로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간호사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 지훈이는 무사히 자라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결혼하여 예쁜 손주들까지 안겨주었죠. 아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세월의 무게 앞에 중환자실의 경무는 점점 버거워졌고 아들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해 저는 평생을 바친 간호사 가운을 벗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 이사 가던 날 제 마음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평화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여생을 보내리라 꿈에 부풀었죠. 처음 몇 달은 천국과 같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살갑게 저를 챙겼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약 꼭 드셔야 해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시면 저희 잠답게요. 날카로운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중환자실의 그 어떤 긴박한 상황보다 가족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최대한 존재감 없이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내는 이미 바닥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며느리는 제게 이 집을 떠나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회사가 파산 직전이에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간호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환자를 지키기 위해 냉철해야 하듯 제 삶의 위기 앞에서도 저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 2장, 단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30년의 헌신과 아들을 키운 세월의 값이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도시의 바람은 중환자실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발걸음은 무작정 사람이 많은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헬쑥한 얼굴, 남루한 옷차림, 생애 마지막 정거장에 홀로 남겨진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무원들이 돌아다니며 잠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저 역시 쫓겨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인생 첫 노숙의 밤을 맞아야 했습니다. 뼈를 애는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 평생 환자를 지켜온 제 손이 정작 제 자신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을 거리에서 헤매던 저는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여성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열악했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병원비 때문에 집을 잃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이들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공간에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간호사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주고 잠 못 드는 이의 등을 쓸어주고 불안에 떠는 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안심시키던 것처럼 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제 작은 손길의 사람들은 안정을 되찾았고 제 존재는 그곳에서 다시 쓸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쉼터 소장님은 제게 근처 요양병원의 간병인 보조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환자복 세탁, 청소 같은 허들의 실이었지만 제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틈틈이 제 간호 지식을 발휘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욕창이 심한 환자나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데에는 제 30년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이 포기했던 환자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자 병원에서도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중환자실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아껴 작은 고시원방을 얻었고 매일 밤 그날 돌본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는 간호 일지를 썼습니다. 그 좁고 추운 방은 제게 새로운 꿈을 키우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74세 나이에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늙어서 무슨 공부냐며 비웃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임을 믿었습니다. 낮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고시원 책상에 불을 밝히며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고 그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젊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30년 간호 경력과 노인 돌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담긴 계획서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소에게 창업 지원금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저는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을 보태 허름한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 모든 꿈을 담아
라파의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제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죠.